NBA 올스타 13회, 우승 3회, NBA 파이널 MVP,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등 누구보다도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지만 늘 겸손하고 상대를 존중하여 많은 농구 꿈나무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는 드웨인 웨이드. 이처럼 최고의 선수로 평가를 받는 웨이드지만 어린 시절은 불우했습니다. 웨이드는 1982년 1월 17일 총성이 끊이지 않던 시카고 일리노이주의 한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웨이드의 부모님은 웨이드가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이혼을 했고, 웨이드는 알코올 중독과 마약 복용, 마약 거래로 인해 감옥까지 드나들던 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랐습니다. 그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하네요. 웨이드는 당시를 회상하는 인터뷰에서 어머니는 마약에 빠져 있었고 가족들 주위에는 항상 갱들이 득실거렸습니다 라고 말했던 적이 있을 정도로 어두운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 웨이드는 8살 때부터 어머니와 재혼한 새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고, 그때부터 농구를 시작한 그는 타고난 재질을 보이며 성장했습니다. 이처럼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무던히 노력한 그는 누나들과 함께 꾸준히 노력했고, 그 결과 어머니가 술과 마약을 끊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힘들었던 어린 시절과 할머니의 영향으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된 웨이드는 시카고의 한 교회에 매년 11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고, 불우한 청소년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또한 NBA의 많은 선수들이 저마다 자신의 몸에 독특한 문신을 새기며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지만, 웨이드는 하나님이 주신 몸 그대로 선수 생활을 하기 위해 몸에 문신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국의 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그랬듯 웨이드 역시 고교 시절에는 농구와 풋볼을 병행했었다고 합니다. 풋볼에서는 와이드 리시버로서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었다는데요. 농구로 진로를 정한 후 1학년이 끝나갈 무렵 키가 4인치나 자라게 되면서 팀에서의 출전 시간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웨이드의 고등학교 2학년 시절 성적은 평균 21득점 8리바운드, 3학년이 되어서도 상승세를 이어간 웨이드는 평균 27득점 11리바운드를 기록하며 팀을 24승 5패의 성적으로 이끌게 됩니다. 또한 웨이드는 해당 시즌 총 득점과 스틸 부분에서 학교 신기록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웨이드는 이처럼 뛰어난 성적에도 불구하고 오직 3개의 대학에서만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그가 학업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 중 웨이드는 마켓 대학을 선택하며 자신의 커리어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웨이드의 학업과 관련된 문제는 대학 무대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신입생 시절 그는 NCAA가 설정한 학업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농구부 활동을 전면 금지당하게 됩니다. 절치부심한 웨이드는 1년간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며 이를 극복해냈고, 2학년이 되어서야 대학 무대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대학 무대를 누비게 된 웨이드는 01-02 시즌 평균 18득점 7리바운드를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데뷔하게 됩니다. 또한 당시 웨이드가 기록한 평균 3개에 가까운 스틸 개수는 그가 속한 컨퍼런스 선수들 중 최고 기록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웨이드의 맹활약을 등에 업은 마켓 대학은 26승 7패의 성적을 거두게 되는데, 이는 93-94 시즌 이후 마켓 대학의 최고 성적이었다고 합니다. 이듬해인 02-03 시즌 웨이드는 팀 내 최다인 평균 21득점을 기록하며 마켓 대학을 3월의 광남 무대로 이끌게 됩니다. 미드웨스트 지역 3번 시드를 받은 웨이드의 마켓 대학은 연이어 승전보를 올렸고, 지역 파이널 무대에서 탑 시드인 켄터키 대학과 조우하게 됩니다. 이 시합에서 웨이드는 29득점 11리바운드 11어시스트의 기록으로 트리플 더블을 달성하며 대이변의 주인공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웨이드의 엄청난 활약을 등에 업은 마켓 대학은 켄터키 대학을 83-69로 꺾으며 파이널 4 진출의 쾌거를 달성하게 되며, 당시 26연승의 매서운 질주를 이어가고 있던 켄터키 대학은 웨이드 한 명을 당해내지 못하며 패배의 승자는 삼키고 맙니다. 이때의 활약을 바탕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된 웨이드는 NBA 드래프트 참가를 선언하게 됩니다. 웨이드는 농구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도 경기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였고, 동시에 GPA 3.0의 학점을 유지했다는 점 역시 마이애미 히트의 팻 라일리 회장과 농구인들의 마음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역사상 최고의 드래프트를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2003 신인 드래프트에서 르브론 제임스, 다르코 밀리시치, 카멜로 앤서니, 크리스 보시에 이어 전체 5순위의 높은 순번으로 마이애미에 입단하게 됩니다. 마이애미 히트는 03-04 시즌을 앞두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팻 라일리가 감독직에서 물러나 사장으로 직책을 바꾸었고, 스탠 벤 건디가 코치에서 감독으로 승격했으며, 가장 큰 변화는 선수단의 변화였습니다. 바로 2003 드래프트 전체 5순위로 드웨인 웨이드를 뽑았기 때문이었지요. 당시 마이애미는 젊은 선수들 위주의 팀을 이루고 있었는데,
에디 존스를 제외한 웨이드, 라마우덤, 레이퍼 알스턴, 캐런 버틀러 등 젊은 선수들이 중심축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팀의 조직력을 정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개막전부터 12월 7일까지 총 20경기에서 단 5승을 거두는 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젊은 팀답게 한순간에 분위기를 잡게 되었고 상승 가도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시즌 막판까지 기세를 이어간 마이애미는 21경기에서 17승 4패를 기록하며 플레이오프에 오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듯 2001년 이후 플레이오프와 인연이 없었던 마이애미가 3년 만에 다시 포스트 시즌에 오를 수 있었던 데에는 웨이드의 맹활약이 있었습니다. 그는 해당 데뷔 시즌에 평균 34.9분을 뛰면서 평균 16.2득점, 4리바운드, 4.5 어시스트, 1.4 스틸, 야투율 46.5%를 기록했는데요. 외곽에서의 슛 능력은 다소 부족했지만 리그 최정상의 스피드를 이용해 상대 백코트에 파울을 유도해내거나 미드레인지에서의 점프슛, 그리고 기술적 수준이 높은 덩크들을 많이 시도하는 등 뛰어난 운동 능력을 활용하여 팀 내 득점 3위의 이름을 올리며 주축 선수로 활약했습니다. 플레이오프 1라운드 뉴올리언스 호네츠와의 첫 경기에서 위닝샷으로 경기를 마무리 짓는 등 손쉽게 뉴올리언스를 제압한 웨이드는 2라운드 인디애나 페이서스와의 시리즈에서도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평균 21득점, 4리바운드, 5.7 어시스트, 1.3 스틸, 야투율 48.9%로 누구보다 뛰어난 활약을 펼쳤음에도 아쉽게 2승 4패로 시즌을 마감했지만 그의 활약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당시 적장이었던 릭 칼라일 감독은 웨이드는 정말 훌륭한 선수다. 시즌을 거듭할수록 경기력이 좋아졌고 나는 그가 신인 선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웨이드를 봉쇄하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밝혔을 만큼 존재감만큼은 리그 슈퍼스타급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웨이드는 1954년 이후 포스트 시즌에서 팀 내 득점과 어시스트 1위를 기록한 네 번째 신인에 오르며 기쁨을 누릴 수 있었고 신인이지만 팀을 이끄는 에이스 본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라일리 사장은 당시 웨이드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웨이드는 자신감과 성숙한 마인드로 정말 빠르게 성장했다. 매직 존슨을 제외하면 그처럼 좋은 선수를 드래프트해본 적이 없다 라며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데뷔 시즌 올 NBA 루키 퍼스트 팀에 선정된 그는 2년 뒤 팀에 합류한 샤킬 오닐과 함께 마이애미를 NBA 챔피언십으로 이끌게 되는데요. 상대는 덕 노비츠키를 필두로 서부 토너먼트를 해치고 올라온 댈러스 매버릭스. 웨이드는 해당 시즌 팀에 합류한 샤킬 오닐과 내외곽 원투펀치로 분전하였으나 오닐의 부진 등으로 인해 2패를 먼저 맞이하게 됩니다. 2006 시즌 기준으로 파이널에서 첫 두 경기를 먼저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우승을 차지한 최근 케이스가 1978년에 파이널 우승을 거둔 포틀랜드 트레이 블레이저스일 정도로 NBA 역사상 먼저 2패를 한 뒤 우승을 하긴 한 꽤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이후 마이애미는 견제가 심한 오닐 대신 웨이드에게 프리로를 주고 공을 몰아주게 되는데 이후 3, 4, 5경기에서 각각 42점, 36점, 43점을 퍼부으며 역대 최고의 파이널 퍼포먼스라고 불리운 활약으로 마이애미의 역전을 이끌어냅니다. 결국 4연승을 이뤄낸 마이애미가 파이널 우승의 영예를 누림과 동시에 웨이드는 파이널 MVP를 수상하게 됩니다. 비교적 관심을 더 받던 르브론 제임스나 카멜로 앤서니보다 먼저 우승을 이뤄내며 전국구 스타가 된 웨이드였지만 이듬해 샤킬 오닐의 부상, 핵심 벤치 멤버였던 제임스 포지의 이적, 게리 페이튼의 은퇴 등 많은 문제들이 마이애미의 성적을 곤두박질치게 만듭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닐이 이적한 뒤 마이애미는 기나긴 암흑기에 빠지며 웨이드마저 부상을 당하고 맙니다. 웨이드가 빠진 마이애미는 최악의 성적을 내며 암흑기를 보냅니다. 그러던 중 08-09 시즌을 앞두고 개최된 베이직 올림픽에 웨이드가 복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는데요. 대표팀 연습의 모습을 드러낸 웨이드는 날렵했던 전의 모습과 달리 체중이 과하게 불어 있었습니다. 팬들은 플래시라고 불리던 그의 날렵한 플레이를 볼 수 있을지 우려했지만 식스맨으로 출전한 웨이드는 출전 시간 1분당 1점에 가까운 최대 효율을 보여주며 동기인 카멜로 앤서니와 함께 올림픽 득점 1위를 기록하고 미국은 올림픽에서 우승하게 됩니다. 그 이후 2010년 여름 마이애미는 웨이드와 재계약함과 동시에 크리스 보쉬를 영입하게 되고 이어서 리그 최고 선수이자 2년 연속 MVP의 주인공인 르브론 제임스가 더 디시전이라는 명목 아래 마이애미 히트로 팀을 옮기게 됩니다. 하지만 시즌 개막 후 기대만큼의 성과를 보이지 못하며 연이은 패배를 하게 됩니다. 당초 우려했던 대로 동선이 비슷한 웨이드와 르브론이 각자 공격을 한 번씩 하는 형태가 되었던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NBA 최고의 두 선수는 서로 공존하는 방법을 깨닫게 되었고 특유의 앞선 라인 압박 수비에 이은 속공 플레이로 리그를 초토화시키게 됩니다. 후반기에 승승장구한 마이애미는 전체 2위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플레이오프에 올라서 필라델피아를 4대1로 손쉽게 잡아내고 1년 전 웨이드와 르브론을 차례로 패퇴시킨 보스턴 역시도 4대1로 물리쳤으며 동부 결승에서 정규 시즌 1위를 차지한 MVP 데릭 로즈의 시카고도 잡아내며 동부 우승을 이뤄내고 파이널 라이벌인 매버릭스와 제외하게 됩니다. 하지만 르브론이 이해할 수 없는 부진을 보이며 웨이드의 고군분투에도 댈러스의 작은 가드들의 균형 잡힌 기동력과 타이슨 챈들러가 지키는 골밑에서의 열세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고 맙니다. 심지어 그 와중에 웨이드와 르브론이 감기에 걸린 덕 노비츠키를 조롱한 영상으로 인하여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 다음 시즌인 11-12 시즌 파이널에서는 케빈 듀란트와 러셀 웨스트브룩이 이끄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스와 만나게 됩니다. 예전의 위상을 되찾은 더 킹 르브론의 맹활약과는 반대로 웨이드는 어이없는 턴오버와 안일한 플레이로 매 경기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기도 하지만 재빠른 르브론의 헬핑과 웨스트브룩의 경험 부족을 이용해 오클라호마에게 4대1로 승리하면서 고대하던 팀의 역대 두 번째 우승을 일궈내게 됩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온 이후로 웨이드는 자연스럽게 2인자 역할을 맡게 되었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의 최대 강점이었던 엄청난 운동 능력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약점이었던 외곽 슈팅 능력은 향상은커녕 퇴보하며 전성기 시절의 모습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 우려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운동 능력을 살린 돌파를 주무기로 삼던 가드들은 30세에 접어들면 대부분 안정적인 점프슛을 장착하고 몸을 덜 쓰면서 효율적인 플레이를 함으로써 선수 생활을 연장시키는 것이 보통인데 웨이드에게선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량 저하가 노쇠화 때문인지 아니면 파업으로 인한 단축 시즌 때문에 시즌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벌어진 일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12-13 시즌 날카로운 돌파, 공이 없을 때의 움직임, 경기 리딩, 그리고 커리어 하이 야투율을 기록하며 재기에 성공하게 되었고 운동 능력 감소가 노쇠화가 아니라 시즌 전 있었던 부상과 단축 시즌 운영으로 인한 불규칙한 오프 시즌 때문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 크리스 보시와 함께 삼각편대를 형성하여 정규 시즌을 최다 승률로 마감하고 27연승이라는 역대 2위의 연승 기록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시즌 막판에 무릎 부상을 당해 플레이오프에서는 평균 득점이 16점 이하로 떨어지며 고전했지만 인디애나 페이서스와의 컨퍼런스 파이널 7차전, 샌안토니오 스퍼스와의 파이널 4차전 등 중요한 순간마다 힘을 내며 자신의 세 번째 우승 반지를 차지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마이애미에 드래프트된 이후로 소속팀에서 활동하며 커뮤니티에서도 인기가 있었고 만년 2인자에 불과한 히트를 1인자로 올려놓기로 하는 등 큰 공헌을 세우며 프랜차이즈 스타로 활동했으므로 당연히 그가 명예롭게 마이애미에서 은퇴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프랜차이즈 스타로서 대우를 받고 싶었던 웨이드와 계약기간과 액수를 낮게 요청한 구단과 불화가 생기며 최소한의 대우조차 받지 못한 채 웨이드는 결국 16-17 시즌 시카고 불스로 이적하고 맙니다. 이유인즉 아직 웨이드의 주가가 높던 2010년에 웨이드는 마이애미의 우승을 더 가져오기 위해 르브론 보시 영입에 관한 적극 물밑 작업을 펼쳤고 실제 자신의 연봉도 서로 맞춰 조정하는 등 마이애미의 우승을 가져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실제로 웨이드가 13년 동안 마이애미에서 뛰는 동안 그가 연봉 1위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였기에 재계약에 있어서 조금 더 나은 대우를 받기를 원했으나 마이애미는 이제 노쇠한 그에게 고작 $10,000,000 연봉을 제시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전성기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팀에 3번이나 우승을 가져다준 레전드급 선수에게 너무하다는 반응들이 나오던 가운데 시카고 불스, 덴버 너게츠, 댈러스 매버릭스, 미러키 벅스 등에서 단연 계약으로 연간 $2,000,000 정도의 계약을 제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고 마이애미에서도 뒤늦게 정신을 차린 후 연간 $2,000,000 수준을 제시하지만 웨이드는 그동안 쌓인 게 있었던지 그보다 나은 대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애미는 재정적인 이유로 그 이상을 제시하지 않았고 이에 웨이드는 자존심이 있는 대로 상해 다른 팀들과 협상을 시도했고 결국 시카고 불스와 2년간 $4,700,000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마이애미를 떠나게 됩니다. 이후 시카고에서는 이렇다 할 활약 없이 한 시즌 만에 시카고의 대대적인 리빌딩 정책으로 인해 클리블랜드와 1년 계약을 맺게 되었고 다시 한번 르브론 제임스와 재회하게 됩니다. 전 시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J.R. 스미스의 경쟁자로서 데려온 느낌이 강했는데요. 시즌 초에는 선발로 경기를 뛰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벤치 멤버로 전락했고 드문드문 리빙 레전드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결국 1년 만에 자신의 고향팀인 마이애미로 트레이드되었습니다. 은퇴하기 전 하루 계약으로라도 꼭 마이애미에 돌아오겠다고 한 웨이드였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돌아왔다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는데요. 젊은 시절 같은 폭발력은 보여주기 어렵지만 오랜 선수 생활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감과 여전히 녹슬지 않은 기술로 마이애미를 돕고 있습니다. 2018 시즌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기세조천 필라델피아에게 1승 4패로 탈락하게 되는데
웨이드는 유일한 승리이자 필라델피아의 17연승을 종결시킨 2차전에서 28.7 리바운드로 MVP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2019 시즌을 마지막으로 은퇴를 선언한 웨이드는 최근 자신의 마지막 골든스테이트전에서 엄청난 버저비터 샷을 성공시키는 등 여전히 클러치 타임의 날카로운 모습을 보이며 히트에 필요하던 부분을 조금이나마 채워주고 있습니다. 은퇴 시즌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는 드웨인 웨이드. 그가 마지막까지 영광의 길을 걷길 기원해봅니다.